자, 오늘도 윤 기자의 고전 읽기 모임. 오늘은 이제 요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 1권, 1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간단히 자기소개할게요. 우리 홍성희 님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송이고요. 오늘 이 책은 못 읽었는데 오늘 참관하러 들어왔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정인혜 님도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혜고요. 저는 사실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원서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 1권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고 조금 더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는 데까지 서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서를 읽었다는 게 더 대단합니다. 홍성우님은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홍성우님은 채팅으로 자기소개 올려주시고 정영현님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영현이고요. 저는 2권까지 다 읽었는데 도서관에서 저도 어렵게 구해서 읽어가지고 근데 급하게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후루룩 읽어가지고 네, 뒤늦게 원서를 사긴 샀는데 저는 원서를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판이고요. 네, 잘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원님 혹시 음소거 켜고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이동원님?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역본 구하려다가 계속 실패해서 근데 영문판 읽기 싫어서 최대한 번역본 구해서 아니 영어도 읽어보고요. 잘하는 양반이 왜 그래? 영어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듣고 싶어서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네. 박사랑 아나운서 들어오셨는데 비디오는 키지 마시고 그냥 음소거 켜고 자기소개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번 전혀 드라마를 안 봐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성우님 채팅창에 자기소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훈이고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고 가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1권 절반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아유, 1권을 절반까지나 읽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그다음에 권그린 씨 가능하시면 잠깐 음소거 켜고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권그린이고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은 못 읽었는데 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잠깐이라도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독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책을 읽으신 분은 얼마 안 되고 뭐 드라마 보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의견이 있으신 분들, 책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 위주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인혜 씨 혹시 영어로 읽으셨는데 어떻게 영어로 읽으신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영어로 읽은 거랑 또 드라마 본 거랑 섞어가지고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역시 드라마를 먼저 봤고요. 드라마 보고 나서 원서를 읽으니까 좀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아까 다른 책 원서를 구매하신 분은 미국판을 구매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구매하려고 보니까 미국판도 없어가지고 영국에서 출판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영국 버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책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더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걸 9,000원에 구매했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1, 2권 합친 분량인 것 같은데 이거 9,000원에 구매해서 일단 읽기 시작했고요. 이게 페이퍼백이라는 거죠. 페이퍼백. 네, 페이퍼백으로 읽었는데 생각보다 원서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쉽게 쓰여진 책이어서 읽는데 저는 사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계속 야근하느라. 그래서 이거를 출퇴근 시간에 버스 안에서 읽었는데도 이만큼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고 특히나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게 이런 내용의 이런 설정값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조금 더 원서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의 설정은 굉장히 쉽게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도 한국어를 다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는데 이 오사카로 주인공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어 표기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아 이게 뭐지? 라고 한 번 더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는 그런 두 번 일이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어디까지 읽었냐면 이삭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온 그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거기까지도 안 나오죠. 드라마는 그쵸? 잡혀가는 걸로 드라마는 네네 이삭이 잡혀가는 잡혀가는 걸로 데서 시즌 1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죽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어쨌든 뭐 스포일러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 이내 씨는 문화를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이 소설이 이렇게 드라마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그 이유, 강점,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읽은 앞부분까지는 이 소설이 사실 다른 한국 현대문학 소설에 비해서 어떤 엄청 크게 다른 점을 찾거나 아니면 이건 사실 영미 소설이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작가가 쓴 미국 언어로 영어로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그거라고 쳐도 그렇게 엄청 막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뒷부분에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일본에서 살게 되면서 겪는 그런 다이아스포라라는 그 이민자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미국 독자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고, 물론 이제 나중에 시리즈에서는 미국까지 가게 되는 설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민자들의 삶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하든 다 비슷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 아줌마들은 정말 억척스럽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는구나. 제가 지금까지 읽은 그 부분에 나오는 엄마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선자도 그렇고 선자. 굉장히 힘든 자기가 남편을 잃고 아니면 남편이 사라져서 겪어야 되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본래 시리즈에서는 한수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한수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길게 다뤄주는데 여기서는 잠깐 나왔다 사라진 이를 한량처럼 보여져서 도대체 뒤에 어디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책 읽으면서. 사실 드라마화되면서 제일 부각된 각색이 많이 들어간 인물이 한수죠. 원래 원작이 없는 에피소드까지 추가되고 네. 그 얘기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홍성훈님은 1권 중간까지 읽으신 소감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영현님도 도서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셨다 그랬는데 그 중에 1권 정도까지 봤던 기억을 좀 떠올려서 1권 정도까지 봤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1권에서는 좀 솔직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냥 약간 억척스럽게 살다가 1권에서 이삭을 만나나요? 네, 이삭을 만나고 이삭의 그 숭고한 정신, 네,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건 얘기는 해주세요. 네,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재미동포보다 제일동포가 되게 삶이 고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알게 된 이제 재미동포들도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서 이 소설이 더 반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소설이 더 크게 이제 화제가 된 게 이 제일동포들의 삶이 영어 소설로 쓰여진 게 또 처음이었다고 해서 또 그게 또 화제성을 일으킨 배경이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리뷰들을 막 찾아봤는데 오사카 영사에서 그 근무하신 분이 막 서평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오히려 오사카에 사는 제일동포들은 이 소설이 나온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 소설이 반향을 일으켰는데, 네, 제일동포나 이런 사회에서는 뒤늦게 이 코로나 시절에 이 소설이 드라마되고 이렇게 하면서 뒤늦게 네, 각광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소설이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재미동포보다 제일동포의 삶이 조금 더 힘들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도 이게 또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문학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이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네, 지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서사적으로도 토지에 버금가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작가가 되게 조사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대에 걸치는 서사인데 사실은 드라마를 저는 세세히 보지 못하고 유튜브 요약본을 봤는데 어쨌든 각색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한수란 인물을 엄청 막 비틀어가지고 막 이곳저곳에 막 넣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민호 그 배우를 막 써야 되니까 이곳저곳에 감초처럼 넣어놓으려고 이렇게 해놨나 본데 어쨌든 간에 드라마랑 좀 많이 소설이 다른 매력이 있고, 네, 만약에 파친코 드라마랑 소설을 둘 다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둘 다, 네, 그 읽어보고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록 요약본을 봤지만요. 네. 자, 그다음에 백영주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잠깐 음소거 켜고 자기소개만 해주실 수 있나요? 백영주님? 아, 네. 백영주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백영주입니다.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사실 저는 책을 구입을 못해서 이번 세션에는 참석을 못하겠거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이고요. 직접 책을 못 봤지만 오늘 얘기를 듣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 책을 본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나서 홍성우님 올라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이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드라마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소설을 보면서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일제시대 스토리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아까 언급한 또 여명의 눈동자 또 아리랑 이제 이런 한국식 한국에서 자체 생산된 디아스포라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은 주로 남자고 물론 토지는 좀 예외지만 토지는 뭐 주인공만 몇백 명 거의 삼국지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뭐 좀 다른 차원의 작품이고 근데 이제 그 여명의 눈동자 같은 건 또 드라마화 됐고 우리가 재밌게 봤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 아리랑 같은 거 조정래 씨 태백산맥 뭐 이런 거는 되게 남성 서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토리가 정말 하드코어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위안부로 주인공이 끌려가고 뭐 철창 사이에서 뭐 일본군으로 징용 끌려온 그 남자친구랑 뭐 이렇게 위안부 거기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철창 키스하고 사이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늪에 빠지고 뭐 별의별 그러다 결국 한국 넘어와서 파키스탄 되고 뭐 이런 그 무시무시한 진짜 그야말로 매운맛 스토리에 익숙한 우리가 보기엔 사실 파친코의 스토리라는 건 굉장히 심심하고 소소한 얘기다. 딱 한 가족의 얘기잖아요. 한 가족, 두 가족 정도가 섞여 있는 그 얘기여서 이 등장인물도 몇 명 안 되고 주요 등장인물 한 10명? 뭐 이 정도 안에서 다 설명이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소소한 얘기인데 근데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이유는 영어로 쓰여졌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정도의 어떤 선진국의 위치에 왔을 때 이 소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는 거 그런 점들도 있는 것 같고 오바마 대통령이 살짝 언급한 것도 또 화제성을 많이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드라마도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선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양진이라고 하는 가난한 집 딸이 훈이라고 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부산에서 이제 하숙집 치는 집이었죠. 근데 이제 훈이는 언청이야. 언청 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많았는데 이게 아주 센 장애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기가 좀 이렇게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좀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리고 다리를 좀 저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언청이는 유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은데 유전될 확률이 되게 낮은데 그래도 이제 그때 상식으로는 장애는 유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가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도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양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얼레벌레 이렇게 같이 살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엔 또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이니까 그 애를 한 둘인가 낳는데 다 죽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애를 살릴까 하다가 그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점을 봐서 뭐 어떻게 해서 낳은 아이가 선자인 거죠. 그래서 이 훈이라고 하는 아빠는 선자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그 당시 딸한테 뭐 그렇게까지 애정을 뭐 하던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중지 딸을 길렀죠. 그래서 그 아빠의 어떤 사랑 그리고 엄마의 그 헌신 그게 또 선자라고 하는 아이로 굉장히 강한 이제 애고를 가진 자아를 가진 아이로 이제 키워내게 됐고, 근데 아빠는 또 일찍 죽어요. 결핵 걸려갖고 그 당시엔 또 수명이 짧던 시절이니까 뭐 30대 되게 일찍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선자가 이제 커가는데 이 소설과 드라마가 좀 구성이 다른 게 소설에서는 이삭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 어떤 선자의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해놓고 거기에 이삭이 이제 하숙 치러 오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이미 고한수의 얘기가 들어가 있죠. 고한수 얘기 나중에 나오죠. 근데 드라마는 시간순으로 해가지고 고한수를 앞에 먼저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고한수가 선자를 꼬시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자랑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고 아이를 임신하고, 근데 이제 난 사실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나는 일본에 와이프도 있고 딸이 셋이나 있어. 근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너를 내 이제 두 집 살림인 거지. 현지처로 해가지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집도 사주고 애도 아주 잘 키워줄게. 너는 이제 내 아들을 낳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마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자가 이런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무슨 그런 소리 내가 넘어갈 줄 아냐. 그래서 난 더 이상 너 안 본다. 이러고 딱 이렇게 돌아서고 엄마한테 이제 사실을 고백하고, 엄마는 야 이제 네 인생 끝장난다. 우리 어떡하냐. 그 애비도 없는 아이를 키우게 생겼다. 얘는 성도 지금 못 물려주는 상황이다. 어쩔 거냐라고 이제 한탄하고 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저기 평양에서는 그 아주 부잣집 아들로 목사 그를 하려고 그 형을 만나러 오사카라고 하려고 하는 이삭이 사실은 되게 건강이 안 좋아서 골골하고 곧 죽을 거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는데 의외로 어떻게든 20대까지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선자 집에 소문을 듣고 들어서 오죠. 그래서 이제 선자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옆에서 하는 얘기를 우연히 엿들은 것처럼 우연히 듣게 된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양진이란 엄마랑 같이 산책을 나갔다가 엄마가 직접 그 얘기를 고민 상담을 하죠. 그래서 알게 되죠. 근데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원래 소설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뭐 열혈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차분하고 합리적인 그 목사고 그 종교적인 신앙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그리고 이삭보다 그 죽은, 여기 소설에서는 이미 죽은 걸로 되어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있었고, 그 사무엘이 3.1운동에 그 참여했다가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죽은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독립운동가예요. 물론 이제 시위 한번 나왔다가 죽었지만,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그 둘째 형인 요셉은 형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현실주의자가 돼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공장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가 이삭인데 셋째는 몸이 안 좋아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부잣집 아들로 곱게 자랐고, 근데 안 죽고 거기로 이렇게 부산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근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세게 각색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사카로 넘어가서 그 선자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과 어떤 종교적 소명의식을 느껴서 선자가 그런 남의 아이를 뵀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해주고 선자를 데리고 오사카로 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원래 이제 목사가 돼서 조용히 이렇게 목회 활동을 잘 하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중국인 이렇게 그 알바생 같은 애지, 중국인 어떤 직원이 신사참배 자리에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던 거야. 얘는 마음속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거지. 근데 주기도문 외우다가 걸리는 바람에 그걸로 일조의 경찰에 1930년대 후반이니까 아주 먹먹하던 시절이니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문당하다가 죽고, 그 원래 이삭의 어떤 그 할아버지 목사도 죽고 이삭도 죽을 고비를 이렇게 겪다가 겨우 이렇게 잡혀갔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 풀려난 거죠.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채로 몇 년 뒤에.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죽는 장면까지는 소설에 묘사가 안 되지만,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삭이 되게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걸로 나오죠. 일본에서 지하 비밀 독립운동을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나 가족들한테 완전 비밀로 하고 몰래 이제 비밀 지하 어떤 독립운동 단체 뭐 공산주의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삭이 탁
찝혀가지고 감옥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그 눈먼 목사님 원래는 이제 사고 쳤던 그 중국인 직원은 실제로는 안 잡히고 드라마에서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는 걸로 나오고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사까지 딸려 들어갔다가 괜히 엄하게 죽은 건데 드라마에서는 이삭의 캐릭터를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독립운동가로 묘사를 바꾸죠. 그런 점이 좀 아마 이제 드라마 소설을 그대로 드라마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심심한 얘기야 우리가 보기에는. 특히 방송으로 영상으로 구상했을 때는 너무 심심한 얘기여서 아마 그거를 그렇게 바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한수라는 캐릭터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고한수라는 인물은 저는 이 작품의 최대의 치트키다. 특히 1권까지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아니 이 시대에 고한수라 같은 사람이 살 수가 있었을까? 실제로 실존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약간 그 안티히어로 같은 인물이죠. 완전히 항상 이렇게 하얀색 양복, 이렇게 그 일제시대 그 사람들 다 한복 입고 허름하게 하고 다니던 시절에 아주 하얀색 양복, 특히 전쟁 나가지고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인 상황인데도 똑같이 멋진 양복을 입고 이렇게 구두 닦기도 다 없어졌는데 구두도 아주 깔끔하게 닦고 나타나서 항상 이제 그 선자한테 살 길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조금 이렇게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근데 이 고한수란 인물에 대해서 약간 서사를 부여한 게 관동 대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관동 대지진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지진에 희생돼서 죽었고 그 이후에 뭐 조선인 사냥이 일어나잖아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 탔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막 수천 명을 일본인들이 막 죽이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난 인물로. 그래서 이제 지옥을 맛본 거죠. 젊었을 때.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지옥을 맛본 인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야쿠자의 딸과 결혼해서 야쿠자의 사위가 됐고 그래서 야쿠자 사업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사업은 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어떤 정세나 뭐 이렇게 경제에도 굉장히 빠삭해가지고 원래는 사실은 영어도 잘하고 이게 되게 신기해.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하는 인물로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해서 미국인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약간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그 미국인이 대지진이 나니까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얘를 예일대로 가려고 하는데 얘를 데리고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따라갔으면은 엄청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지진 때 이제 그 미국인들 모자까지 다 희생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으로 못 가고 일본에 남아서 야쿠자의 사위가 되고 그래서 야쿠자의 리더로 보스로 이제 중간 보스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한수가 선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우연히 부산의 그 시장에서 물고기 도매상으로 돈을 벌다가 뭐 한수는 별의별 사업을 다 해, 뭐 부동산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뭐 고리대금업 당연히 하고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선자를 우연히 봤는데 선자가 되게 이제 한수가 보기에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 한수는 39살이고 선자는 16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를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보고 꽂힌 거지. 근데 선자가 워낙 애가 당당하고 막 거침없이 막 시장통을 휘젓고 다니니까 야 이거 예쁜데 근데 또 선자가 이 소설에서 살짝 나오지만 어렸을 때 봤던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한수의 엄마를 약간 닮은 이제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선자한테 되게 매력을 느껴서 슬금슬금 이제 선자를 이렇게 꼬시죠. 자꾸 이렇게 툭 지나가면서 한마디 붙이고 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슬슬 꼬시다가 선자가 이제 일본인 남학생들한테 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이제 우연히 보고 선자가 사실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뉴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딱 뛰어들어가가지고 일본인 남학생들을 이제 완력으로 다 제압을 해버리고 너 이 새끼 내가 암살자들 보내서 니네 가족까지 싹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을 해서 다 겁에 질려서 도망가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선자의 마음을 얻게 되죠. 뭐 아무래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고 또 맨날 이제 촉 봐도 돈도 많아 보이고 양복 입고 멋있게 또 뭐 세계 흐름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신문 보여주면서 물론 선자는 글을 못 읽어요. 신문은 자기가 읽고 내용을 설명해 주는 식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자의 호감을 샀고 그러니까 선자는 뭣도 모르고 16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이 오빠야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저씨라 그러니까 아저씨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이제 개수작을 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나이니까 모르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선자 좋다고 연애를 몰래 엄마 몰래 연애를 하고 주로 빨래터에서 만나죠. 이제 소설에서는 빨래터가 원래 바닷가에 있는 빨래터로 묘사가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그걸 산속에 있는 개울가의 빨래터로 바꿔놨죠. 왜냐하면 중간에 결국엔 첫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하는
장면이 이제 산속에서 버섯 따러 갔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맞게 그냥 익숙한 장소로 산속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가 로케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산속에서 연애를 몰래 하다가 거기서 이제 관계까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산수의 아이를 임신을 하죠. 근데 이제 10대 때니까 또 임신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선자는 딱 봐도 탄탄한 몸매를 가진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체구도 건장하고. 그래서 딱 봐도 너는 아들을 낳겠다. 왜냐면 한수는 일본인 아내한테 딸만 셋 낳았거든. 그리고 그 딸들은 별로 좀 이렇게 약간 무능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좀 생각 머리도 좀 나쁘고. 근데 이제 딱 봐도 선자는 똑똑해 보이고 되게 이렇게 생활력이 있어 보이는데 왠지 얘는 아들도 낳아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고한수 그 당시 남자들 생각으로는 아니 뭐 나처럼 성공하고 돈 많은 남자가 아니 뭐 이렇게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거 뭐 능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딸에는 선자를 좋아해서 선자를 돌봐주려고 했던 건데 선자는 일부일처제 딱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워낙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고 그런 어떤 올바른 유교력 이렇게 사상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처벌하라는 거냐 절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딱 끊고 그다음부터 고한수를 이제 이별을 하고 돌아온 상황인 거죠. 거기서부터 소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원래 원작 소설은 이 이민진 작가는 그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분이에요. 이 작가 소개에 보면 나오는데 그 68년생이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7살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인으로서 뭐 예일대도 나왔나 뭐 어쨌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역정이 되게 기본적으로 엘리트인 거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미국에서도. 그리고 결혼을 일본인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재패니즈 아메리칸이랑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 관한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제일교포들 자기는 재미교포인데 제일교포들에 대한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듣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일교포들에 대한 얘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까 정영현 씨 얘기하신 것처럼 재미교포인 자기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제일교포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짜보면 이렇게 의미가 있겠다, 재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짜서 만든 게 파친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미교포의 시선으로 제일교포 얘기.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막 되게 광범위하죠. 이렇게 조선 얘기도 나왔다가 일본 얘기가 주로 메인 테마고 그러면서 미국도 잠깐 나오고 뭐 이렇게 디아스포라 얘기가 이제 구성이 된 거고. 근데 일권까지의 얘기에서 물론 이제 그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되게 극악한 사회로 이제 묘사가 되긴 하지만 일본인들이 직접 등장해 갖고 막 이렇게 조선을 핍박하고 이런 얘기는 그 이삭이 잡혀가기 전까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어렵게 사는 얘기들만 그냥 생활하는 얘기만 줄줄 나오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거기다가 뭐 일본 순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선잔의 하숙집에 들러서 괜히 별 쓸데없는 얘기로 툭툭 이렇게 시비를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인들을 직접 등장시켜서 일본인의 악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묘사를 하죠. 드라마에서는. 저는 그런 장면 중에 약간 좀 튀는 원작에도 없는 장면이 뭐냐면 선자가 이삭과 같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오사카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웬 가수가 여자 가수예요. 여자 가수가 되게 옷도 이렇게 서양식 옷을 입은 가수인데 갑자기 선자를 보면서 살짝 이렇게 선자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배 안에서 일본인 부자들이 있는 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자는 바닥에 징용 가는 일본인들과 조선인들과 같이 모여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부자들이 있는 칸에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지 가수니까.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가곡을 부르잖아요. 뭐 영어 가곡도 부르고 뭐 일본어 가곡도 부르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가곡을 부르다 말고 이 여자가 갑자기 조선 노래를 조선의 이제 그 창을 갑자기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술렁술렁하죠. 이 여자 왜 이래? 왜 시퀀스에서 없던 노래를 막 시나리오도 없던 노래를 막 그것도 조선 노래를 막 부르고 난리하면서 이제 야 쟤 끌어내 이러면서 이제 그 일본 경찰 순사들이 달려 들어갔고 이제 끌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스테이크 먹는 데 쓰는 칼 있잖아요. 칼을 몰래 숨겨갖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자기 목을 확 그어가지고 자살하는 걸로 그 여자 가수가 그런 장면이 갑자기 삽입이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원작에는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원작에도 없고 그런 개연성도 없잖아요. 아니 그런 가수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뭐 이렇게 자해 테러를 왜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독립운동 성향을 가진 일본인 가수가
거기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일본에 관한 어떤 반일 감정을 담은 퍼포먼스를 에피소드를 자꾸 집어넣은 거야. 원작에는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매운맛으로 약간 좀 자극적인 그 에피소드를 좀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서도 관동대지진도 사실은 원작이 없는 내용이에요. 원작이 없는 내용인데 굳이 그걸 집어넣은 거는 약간 반일 코드를 많이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이 제작진이 물론 미드지만 한국인 제작진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제작진들이 보기에는 원작의 내용이 그냥 드라마하기 너무 밋밋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런 반일 정서를 좀 담아야 좀 더 이제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약간 한국식 신파 이런 것도 원래 백이삭이 잡혀가고 나서 노아랑 선자는 이삭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잡혀가는 장면도 못 봤고 맨날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전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사식을 넣었지만 전달도 안 되고 나중에 백이삭이 완전히 빼빼 말아갖고 죽기 직전에 돌아왔을 때야 겨우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우연히 경찰서 갔다가 백이삭이 이렇게 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심지어 이렇게 문 사이로 노아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노아는 꼬맹이니까 그렇다 치고 선자도 글로 지나가대. 그래서 하루 성인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을 거기다 왜 세우는 겁니까 도대체 경찰서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노아가 막 울면서 아버지를 쫓아가 한참을 쫓아가요. 뭐 그런 장면까지 전형적인 한국식 심파 장면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참 그러니까 각색을 하면서 많이 고춧가루를 많이 쳤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드라마가 또 화제성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이제 뭐 만들어지긴 했겠죠. 우리가 보기에 더 재밌는 이유는 그런 장면들 때문이겠죠. 근데 그 소설은 굉장히 어떤 그거에 비하면 소설의 전개는 굉장히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그냥 선자를 중심으로 선자의 가족들이 겪는 소소한 이야기 중심으로 쭉 흘러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엄청난 치트키가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첫 문장이 유명하잖아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No matter. 그래서 이제 오바마도 그 문장을 되게 인용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빠찡코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엄청난 사실 일제 시대고 일본의 포갑 그 속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꿋꿋하게 그 모든 걸 다 헤쳐나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선자에게는 고한수라는 엄청난 치트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자의 고난은 일반적으로 제1동포들이 겪었던 고난보다는 약간 좀 완화됩니다. 왜냐면 고한수의 존재 때문에. 그래서 선자가 처음에 그 이주를 했을 때 야쿠자가 찾아와가지고 고리대금업자가 찾아와서 200엔 갚으라고. 이제 드라마에서 300엔으로 그것도 높여놨던데 실제로는 160엔을 빌렸고 그게 한 200 몇십 엔까지 한 며칠 만에 확 이렇게 2배로 불어나 있죠. 갚으라고 하니까 선자가 그 고한수가 줬던 회중시계, 굉장히 고급 시계잖아요. 그거를 가져가서 전당포에서 팔고, 근데 전당포에서 팔아서 근데 그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선자가 되게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죠. 옆에 있던 경희한테. 경희는 요셉의 처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선자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사실 그때 그 팔았던 회중시계가 다시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면 고한수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고한수는 마치 그걸 다 계산하고 시계를 준 것처럼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건 아니고 시계를 줬을 때는 정말 이렇게 선물로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선자가 오사카로 간 것도 처음엔 몰랐죠. 근데 그 시계가 선자가 이제 자기가 이주하는 비용을 빌리기 위해서 이삭의 형인 요셉이 그 돈을 빌린 거였기 때문에 선자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내가 빨리 갚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빚은 지고 있으면 여기는 고리대금업 밑에 금방금방 이자가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그 고한수의 시계 털어버리자는 생각으로 그 회중시계 갖고 가서 그걸 200엔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갚아주잖아요. 근데 그 고한수의 시계 때문에 다시 고한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시계 그 업자는 이걸 딱 받자마자 이걸 살만한 사람은 고한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한수한테 그걸 팔았고 고한수는 그 시계를 보고 선자가 일본에 왔구나. 오사카에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선자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선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노아라고 하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선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고한수가 야쿠자니까 조직을 이용해서 정보를 캐면서 이렇게 물론 나타나진 않고 나타나면 이제 반발할 게 뻔하니까 나타나진 않고 선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선자가 이제 원래 드라마에서는 이삭이 잡혀나가고 나서 김치 장사를 시작하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그 원작 소설에서는 그게 아니죠. 김치 장사를 그냥 원래 합니다. 왜냐면 선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거기다가 둘째인 모자수도 태어나고 이러니까 뭔가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요셉인 형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또 김치 장사 얘기를 처음 꺼냈던 거는 경희였고, 근데 경희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그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또 남편이 워낙 그렇게 외부 활동하는 거 반대하니까. 근데 이제 선자가 아이씨 뭐 무슨 소리냐, 우리도 뭐 애 둘이나 낳는데 먹고 사는데 도움이 뭔가 되는 일을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김치를 잘 하니까 이 김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먹고 산다는 것도 되게 한국의 어떤 상징성을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해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처음에는 뭐 그 마지막 8화에서 잘 나오더만 막 냄새 나고 이러니까 그냥 시장 통해서는 꺼지라 그러고 뭐 여기다 갖고 오면은 뭐 우리 예식해서 오줌 싸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막 기존 시장 상인들이 막 텃세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못 팔고 역 앞에 가니까 여기서 역 앞에서 고기 파는 그 이렇게 정육점 그 사장님이 요 옆에서는 여기 어차피 고기 냄새 나니까 이제 팔아도 된다 그래갖고 팔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선자가 그 김치를 팔기 시작하는 걸로 드라마의 시즌 1이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사신 할머니들 인터뷰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 원작 소설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몇 달인가 그러니까 김치를 팔아. 그래서 김치를 이렇게 소매로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온 김치 조금씩 이렇게 한 점씩 두 점씩 이렇게 소쿠리 가져오면 거기다 좀 담아주고 그런 식으로 팔다가 어느 순간 김창호라고 하는 고깃집 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김치를 자기가 다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내가 고깃집을 하는데 여기 그 안정적으로 반찬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배추 전쟁통이라 배추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배추도 다 조달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우리 고깃집에 와서 직원으로 일을 해라, 김치 만드는 직원으로. 그래서 선자랑 경희까지 같이 가가지고 둘이서 김치를 만들고 거기서 월급도 되게 많이 주고, 왜냐면 김치를 통으로 사주니까 되게 안정적인 공급처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도 같이 키우고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죠. 이 소설 1권 뒷부분에 보면, 이건 소설에 관한 스포일러는 1권이니까 그 김창호가 사실은 고한수의 부하였던 거죠. 또 고한수가 그 선자가 고생 역 앞에서 힘들게 김치 파는 걸 알고 그 김치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쉽게 팔 수 있게 자기가 운영하는 고깃집의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몇 년을 김치 장사를 김치 그 공급을 잘 해가지고 그걸로 꽤 안정적으로, 왜냐면 요셉도 돈을 벌고 이삭도 어쨌든 목사 일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벌고, 그리고 이제 그 선자도 김치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이 세 군데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일제시대 치고는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그러다가 이삭이 잡혀가는 일이 나중에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삭의 생사를 알 수가 없다가 몇 년 뒤에 이삭이 돌아와서 완전히 피골상접한 채로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삭은 죽게 되고, 이건 1권까지 나온, 드라마에서는 안 나온 얘기지만 1권에는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삭이 죽고 나서 고한수가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선자는 그때 고한수를 한 10몇 년 만에, 한 12년 만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한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정장 멋있게 잘 입고 얼굴도 똑같이. 근데 왜냐면 생각해보면 39세였다가 한 40대 중반이 된 건데 남자는 그때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선자는 그 사이에 애 낳고 김치 팔고 완전 일본에 와서 고생하느라 완전히 폭삭 늙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죠. 더 뚱뚱해지고. 그래서 선자가 보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쁘지도 않고 누구한테 그래봤자 나이는 29밖에 안 됐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계속 자꾸 달라붙나 라고 좀 이상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선자가 그 고한수가 이 얘기를 하죠. 이 일본 좀 있으면 패망할 건데 그 일본 방송 신문에서 하는 얘기 믿지 마라. 그리고 좀 있으면 이 B29가 지금 이렇게 일본에 이미 와서 들어왔고 좀 있으면 여기 폭격을 할 거다. 근데 니네 집도 그렇고 다 나무로 돼 있지 않냐. 여기 폭격하면 순식간에 불바다 된다. 그러면 너도 그렇고 네 애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저기 시골에 있는 고구마 농장, 그것도 역시 그 고한수의 세력이 뻗치는 고한수가 운영하는 부하가 운영하는 고구마 농장에 가서 거기서 농사나 지어라.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돌아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살 길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만약에 그냥 오사카에 계속 있었으면 그때 일본이 폭격했을 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한수가 살 길을 알려줘. 고한수는 이제 소설적 장치겠죠. 그러니까 마치 미래에서 미래를 다 알고 온 사람처럼 전쟁의 전황을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한수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보에 밝은 사람이다. 뭐 이런 캐릭터 설정을 해놨는데 고한수는 전황을 알고 미리 여기 폭격당할 거니까 빠져라고. 실제로 고한수 그래서 요셉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나카사키로 가죠. 나카사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이제 그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카사키로 갔고 딴 데로 시골로 내려가서 가족 병이랑 선자랑 모자수 이렇게 노아 이렇게 네 식구는 시골로 내려가서 고구마 농장에 의탁해서 헛간에서 살지만 고구마 농장이니까 어쨌든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거죠. 그래도 먹고는 살면서 거기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폭격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몇 달 뒤에. 그 오사카는 완전 불바다가 되고 그 살던 집이고 뭐고 싹 다 타버리죠. 만약에 그 고한수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때 선자가 조금 몰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살아남게 되고 요셉은 나가사키로 가서 다른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다가 2차 대전 끝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잖아요. 히로시마에 한 발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두 번째 발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근데 요셉은 방공호에 들어가 있어도 핵폭탄을 직격을 하진 않았는데 방공호 그 끝나고 나왔을 때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탄 건물이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걸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 다음에는 막 살긴 살아요. 어떻게 응급처리로 살긴 살지만 전신이 화상을 입은 채로 그 고구마고 농장으로 실려와서 그때 고한수가 요셉을 싣고 오죠. 그래갖고 요셉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고 가족들이 요셉을 이제 극진히 간호해서 살려는 놓지만 이 건강이 완전히 장애인이 돼버려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정상적인 가장으로서의 어떤 수입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선자와 경희가 이제 가족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게 1권까지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 1권까지의 스토리는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드라마는 재밌는 게 1권의 내용과 2권의 내용을 중첩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조선과 일본의 부산과 일본의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갑자기 80년대 그 오사카 얘기가 나오면서 3세대인 모자수의 아들인 솔로몬이 일본에서 이제 사업하는, 근데 미국에서 유학 갔던 제일교포인 솔로몬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회사에 은행 겸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건물 하나를 거기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제일교포 동포 할머니 하나가 땅을 되게 노른자 땅을 하나 알박기를 하고 안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할머니가 된 선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설득하고 뭐 그런 과정이 이제 중간중간에 삽입이 돼서 나오는데, 왜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자의 역할을 한 게, 젊은 시절 선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신인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 선자를 한 게 그 유명한 윤여정 씨 아닙니까? 또 윤여정 씨는 미나리로 그 이렇게 노벨 아카데미상까지 타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여정을 등장시켜야 이 드라마가 뜨는 거지. 그래서 윤여정을 1화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2권의 내용을 1권과 같이 중첩시켜갖고 그런 어떤 뭐 액자식 구성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교차식 구성으로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이제 상업적으로는 상업적인 장치인 거죠. 드라마를 시즌 1부터 일단 띄워야. 왜냐면 시즌 2부터 윤여정이 나오면 누가 시즌 1을 보겠어요. 윤여정 때문에 보는 건데. 하여간 뭐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그렇게 각색을 한 것 같고, 뭐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윤여정도 아주 명배우고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에 못지않게 선자라고 하는, 사실은 시즌 2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건 어린 선자잖아요. 그 선자라고 하는 선자의 얘기도 너무 재밌고, 또 배우도 워낙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 어떻게 신인인데 어떻게 연기를 잘하냐. 그러니까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내가 봐도.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성공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한국의 스토리가 이 디아스포라 스토리지만, 저는 이게 대장금부터 뭐 별에서 온 그대도 그렇고 다 일관되는 그런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성 서사죠. 여성 서사. 이게 한류가 전 세계에서 먹히는 이유는, 전 세계는 다 그 개발도상국이잖아요. 물론 선진국도 있지만 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기의 전문성으로, 특히 대장금은 그렇죠. 대장금은 여성의 의사이자 요리사잖아요. 여성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남자들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중동에서도 먹히고 동남아에서도 먹히고 아프리카에서도 먹히고 세계 어딜 가나 전 세계의 절반은 여성이고, 여성들은 다 드라마를 본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나 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고, 그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한국의 드라마는 또 여성들이 소비하는 이렇게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되게 매료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드라마에서의 어떤 여자 주인공 굉장히 어떤 특별한 뭐 재벌, 예를 들면 별에서 온 그대나 혹은 최근에 사랑이 불시착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은 뭐 재벌이거나 아주 엄청난 스타 연예인이거나, 그래서 되게 갑적인 위치를 가지고 남자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여성이라면, 선자는 혹은 장금이는 의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
성공하는 건데 선자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보통 진짜 평범한 엄마죠. 근데 이제 악착같이 생활력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내는 무슨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엄마인데 그런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겪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또 일반인들한테도 보편성을 가지는 그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고 또 영어로 쓰여져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 호응을 얻었고 그래서 그 애플 TV라고 하는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 이야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소설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지 싶었는데 정말 1920년대 30년대 오사카의 그 골목 또 여가 또 부산의 워시장 이런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구현해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드라마의 어떤 완성도 그리고 영어로 쓰여진 소설인데 저는 이게 번역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번역 자체가 그 부산 사투리를 아주 맛깔나게 잘 번역을 해줬고 이 번역자가 이미정 씨란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번역을 잘하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그게 드라마에서도 심지어는 나 깜짝 놀란 게 그 7화인가에서 갑자기 원작이 없던 고한수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고한수 관동대지진 에피소드에 보면 고한수가 제주도 사람이라는 설정만 나오거든요. 실제로 고한수가 제주도 말을 하는 장면은 소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진짜 완전히 제주도 사투리로 고한수하고 아버지인 정웅인 드라마에 원작에 없는 아버지 정웅인을 등장시켜서 정웅인과 고한수가 정말 한국인이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제주도 사투리로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엄청난 고증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드라마 제작진이. 그래서 완성도를 굉장히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진짜. 그 한번 7화 보세요. 그 제주도 사투리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그 네이티브 제주도 사투리를 그 정웅인하고 이민호가 막 하는데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서양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리얼하게 고증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되게 명품 작품이고 사실은 이 드라마의 진짜 스토리 그 서양 사람들한테 어필한 진짜 스토리는 2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1교포들이 고생한 얘기 2세 3세 이게 노아 모자수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2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자가 또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게 2권에 나오는데 그건 드라마 시즌 2에서 아마 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2권은 드라마 시즌 2 나오면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파친코의 진짜 그 파친코는 사업은 시작도 안 했어요. 1권까지 보면은 왜 이 드라마 제목이 파친코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친코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재미교포들이 주로 세탁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문화 콘텐츠에 보면 한국인은 주로 세탁소 사장이나 이제 그 슈퍼마켓 사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일본에서는 주로 파친코를 했던 거야. 우린 잘 몰랐지만. 그래서 파친코라는 걸 소설 제목으로 내세웠고 그 파친코 사업하는 얘기가 아마 2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한수가 그 파친코 사업을 하는데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 뭐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고한수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드라마에 잠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마 2권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본격적인 그 제1교포들의 고난사는 오히려 해방 이후에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가 2권에 기대가 되는데 저도 사실 2권 책은 아직 못 구했어요. 이게 책이 절판돼서 아시다시피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책방에 2권이 뜨면은 막 인천 뭐 알라딘 인천점 이런 데서 막 뜨고 이래갖고 이거 구하러 인천까지 가야 되나 막 서점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2권도 구해야 되고 또 시즌 2도 아직 안 나왔고 하니까 2권에 관한 그 리뷰는 한참 있다가 시즌 2가 나오면 한 내년쯤 다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즌 2도 제작이 확정됐으니까 좀 기다리면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시즌 2에서 2권 내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서 1권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이 정도까지고 그동안 우리 홍정훈님이 채팅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걸 같이 한번 일단 홍성훈님 소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소감은 저는 다 읽지 못했지만 초반 부분까지 읽었을 땐 천명관의 고래라는 소설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고래는 형대라는 한국의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지만 근현대사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고래도 복희나 춘희와 같은 여성 캐릭터에 의해 서사가 이어져요. 복희, 동희, 복희 자매가 있죠. 소설에도 등장하는 선자의 친구고 뭐 만주의 공장으로 갔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복희를 다시 만나죠. 할머니가 된 선자가. 그리고 만주의 공장이 알고 보니 위안부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희가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그 자기가 더럽혀진 몸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선자랑 같이 빨래하던 빨래터에서 자살을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뒷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사실 매운맛 이렇게 코드를 첨가한 겁니다. 사실은 원작인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런데 파친코도 선자나 경희와 같은 여성들이 이야기를 이끄는데 이 점이 아까 윤 기자님이 언급하셨던 남성 작가들이 쓴 대하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어서 윤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일본에게 핍박을 받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리는 일종의 과장된 장면을 왜 드라마에 넣었을지를 추측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애플TV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일본인 소비자들을 고려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 장면을 넣은 이유는 뭐였을까? 더 자세히 말하면 그것이 돈이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였을지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정연현 씨는 맞아요. 이건이 더 재밌어요. 라고 코멘트를 또 달아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다른 분들 의견 조금 더 들어볼게요. 우리 정인혜 씨 음소거 키시고 그 제가 얘기한 소감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드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얘기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그 영문 원서를 체크해봤더니 원서는 사실 책이 3권으로 나눠져 있네요. 보니까 1권이 고향이라는 타이틀로 1910년부터 1933년까지 다루고 2권이 마더랜드, 그러니까 조국이죠. 조국이라는 타이틀로 1939년부터 1962년, 그리고 마지막 3권이 이제 빠찡코라는 제목으로 80년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 1권이 끝나는 지점이 노아가 태어나는 지점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2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족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서사를 이렇게 끌어가는 지점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포인트가 영미권 독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고민을 좀 해보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일단 굉장히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를 한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힘든 역사가 한국만의 역사는 아니고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아일랜드에서 온 이주민들을 담은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랄까 이민자들이 겪는 그 경험이 비단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고 그 이민자들은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당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중 하나가 왜 여기서 그러니까 선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 그 목사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기독교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들어온 종교이기도 했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였는데 그 이삭은 선자가 굉장히 한국이라는 유교 사회에서 배척당할 뻔한 상황을 그 크리스찬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희생 정신을 통해서 구해주면서 다른 나라로 함께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런 지점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사람을 돕고 그 이야기가 이야기 전반에서 그 이 책 내용 자체 내에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 희생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국 독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이런 문화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머니의 희생, 아빠의 희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희생이라고 하면 뭐 군인 영웅들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되지 가족들의 희생은 사실 그렇게 크게 소개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흥미롭게 다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치 장사는 사실 그 감옥에 가고 나서 김치 장사를 시작한 게 맞더라고요. 예, 다시 보니까 그 본래는 하고 싶어 했으나 경희가 하고 싶어 김치 아줌마를 하고 싶어 했으나 너무나 요셉이 가부장적이고 남편이 돈을 벌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만이 와이프를 돈 벌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손자가 이제 손자가 아이들은 있는데 아이가 둘인데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잘못하다가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도 집에 돌아갈 돈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치 장사를 시작한 거고 그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의 도움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식당에서 이제 김치까지 만들면서 편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의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른 그 일본 오사카에 살았던 이주민들에 비해서는 선자가 편하게 살 수 있긴 했지만 그거는 단지 한수의 도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달랐던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선자의 부모님이 외동딸이긴 했지만 굉장히 선자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시대 부모님들한테는 쉽지가 않거든요. 딸아이 하나밖에 없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자한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물론 학교는 가지 못했고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녀가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준 거는 엄마 아빠였다는 게 분명하게 계속 그려지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약간 이 선자라는 캐릭터가 경희처럼 예쁘지 않았지만 뭔가 당당하고 세상을 억적같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만들게 한 큰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 고양이가 너무 방해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참고로 경희는 진짜 예쁜 사람인 걸로 나오죠, 소설에서. 근데 드라마에서 배우도 정은채 씨가 있는데 진짜 그 소설에서 묘사한 그대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오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바람도 피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가 이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정영현 씨도 어떻게 들으시면서 또 추가로 좀 소감 있으시면 음소거 키고 얘기해 주세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딱히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홍성훈 씨도 추가 의견 있으면 채팅 올려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참관하신 분들 소감 듣고 마치겠습니다. 홍성희 씨 음소거 키시고 뭐 어떻게 내용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이야기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드라마도 안 보고 소설도 안 봤는데 한번 직접 접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님도 가능하시면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백영주 씨 또 뭐 바쁘신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이동원 님이 감상평 감사했습니다. 저는 말하기 어려워 채팅 남깁니다라고 잘 들었다고 알려주셨고요. 아이폰으로 들어와 계신 분도 있는데 혹시 아이폰님 잠깐 음소거 켜고 소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교포 4세인데, 아, 석인나 씨구나. 이번에, 아, 네네네. 이번에 제일교포 2세 삼촌이 한국으로 오셔서 파친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보시진 않았는데, 뭔가 실제로 파친코에서 삼촌이 그 당시 알바생으로 있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부를 본 사람의 입장으로는 뭔가 안 봐도 뻔한 그런 얘기들일 것 같고, 또 정말 잔혹한 현실을 뭔가 좀 그려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좀 이렇게 소설로 쓸 수 있는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석인나 씨가 지난번에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 때 빠찡코를 인용을 하면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는데 네. 소설을 보니까 그 대사가 없어. 그 윤곽, 내 윤곽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대사가 소설에는 없고 그건 드라마의 창작입니다. 드라마에는 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게 결국 그 백이삭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걸 암시하는 그런 대사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원작 소설에는 이삭이 그런 대사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너무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2권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2권 책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드라마 시즌 2가 나오고 나서 드라마와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게 또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권은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원래 하려고 했던 조지 오웰의 1984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정은 뭐 우리 항상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6.25네요. 6월 25일, 6.25 기념으로 6월 25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 백영주님 애기 데리고 와서 정신이 없어서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만 비디오 잠깐 켜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책이 있으시면 책을 좀 이렇게 딱 나오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어 보이게. 자, 화면 잠깐 켜주시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 있으면 책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됐나? 됐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빠이빠이. 들어가세요.